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아까 삼국시대 그 석탑 양식까지 이제 봤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통일신라 시대 때의 석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이제 한글 파일로 이걸 열었는데 조금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필기가 돼서 여러분들이 보기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로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를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던데, 이게 제가 헤드폰으로 마이크를 쓰는데 필기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가 다 녹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거슬릴 수도 있는데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줄이고, 자, 이제 지난 시간이라고 해봐야 바로 1시간 전이죠. 그때 저희가 이제 살펴봤던 게 이제 백제랑 그리고 고구려 그리고 신라가 있었죠. 그래서 고구려랑 신라는 둘 다 뭐라 그랬어요? 1탑 1금당 시기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고구려는 디귿자 형태의 회탑식이었고,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신라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다 해보셨나요? 자, 신라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병렬식이라고 얘기했었죠. 저는 백제는 1탑, 죄송해요. 1탑 1금당이 아니라 3금당이었죠. 3금당이고 얘는 회탑식, 금당이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는데 중앙에 탑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금당이 있는 병렬식 금당이 이렇게 3개 일렬로 있다 그랬죠. 백제는 1탑 1금당인데 이제 뭐라 그랬어요? 1탑 1금당인데 그 미륵사지 같은 경우에 어떻다 그랬습니까? 미륵사지 어떻다 그랬어요? 자, 3원 양식이라고 했었죠. 3원 양식. 왜 이게 3원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동원, 이제 본원, 군원 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이제 나뉘는데 그 세 가지 그 1탑 1금당짜리가 3개가 있다. 그래서 그걸 하나로 합쳐서 3금당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는 요 동탑, 미륵사지 서탑이죠. 서탑이 남아있고, 동탑은 복원을 했는데 조금 복원을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삼국시대 이후에 이제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신라를 이제 하대, 중대, 그리고 상대, 신라로 이렇게 나눠요. 이거 반대구나. 상대, 중대, 하대 신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대 신라 같은 경우가 이제 통일신라, 통일신라를 이야기하고요. 중대 같은 경우가 이제 통일신라의 시작과 전성기를 얘기를 해요. 상대는 이제 고신라, 옛날 신라를 그냥 얘기합니다. 근데 이 통일신라라는 말 자체가 일제잔재라고 해서 이거를 조금 폐기하자라는 운동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좀 굳어진 개념이라 그냥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남북국 시대라고 해서 이제 남쪽에는 신라, 그러니까 상대, 중대 신라겠죠. 중대, 상대 신라, 그러니까 통일 신라를 얘기를 하고요. 북쪽에는 이제 발해가 있어서 이게 통일 신라 이 하나의 시기가 아니라 발해라고 하는 이 또 다른 그 우리나라의
다른 국가가 또 있었다라는 거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남부국 시대로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근데 이번 수업에서는 그냥 편의상 이제 통일신라라고 지칭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이 이용준 그 교수가 분류해 놓은 대로 이제 하대나 상대나 중대로 이제 나뉘어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통일신라로 그냥 통일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우리가 먼저 도판이나 이런 걸 살펴 보기 전에 통일시대에 조금 큰 특징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통일신라는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림사지 5층 석탑에서 백제라고 했죠. 이 아까 미륵사지에 있던 미륵사지 뭐라 그랬죠? 석탑은 석탑인데 목조 형식을 모방한 석탑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정림사지 5층 석탑에 와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난 전형적인 석탑 양식을 만들어낼 거야 하고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목조 석탑을 모방한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이제 석탑 양식일 좀 기원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확립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외에 이제 신라에서는 뭐가 나왔다 그랬죠? 신라에서는 이제 분황사 모전석탑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었죠. 분황사 모전석탑적인 양식이랑 그리고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의 양식 두 가지를 이제 합쳐가지고 초반에는 위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탑신이 있고 이 부분이 뭐라 그랬죠? 어깨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밖으로 내미는 형식이나 이제 들여오는 형식을 통해서 전탑의 양식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분황사 모전석탑 같은 경우는 그 옥계석, 그 지붕돌 부분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오고 들어가고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통일신라 초기에, 그러니까 중대신라 시기에 요 양식 플러스 아까 정림사지 5층 석탑에서 보였던 석탑 양식이 함께 발현이 돼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신라시대 때 그 분황사 모전석탑에서 그 탑신부 1층 탑신부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감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좌우에 아상과 훈상이라고 하는 인왕상이 들어가 있고 여기 또 문설주기둥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감실이 똑같이 초기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3층 석탑 양식을 보여주게 돼요. 확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통일신라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첫 번째 3층 석탑의 전형 양식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쌍탑 가람 형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쌍탑가람 뭐냐면 이제 아까 계속 다 봤을 때는 금당이 여러 개거나 혹은 이제 한 개거나 였죠. 근데 이제는 금당은 하나인데 1금당인데 탑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쌍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바로 통일신라 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중대신라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자료를 보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거는 다시 멈춰놓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한국사 역사에 관한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신나라는 단나라 영화군과 이제 팀을 모아서 이제 백제를 치고 그리고 고구려도 멸망시켜서 결국에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초반에는 당나라에 계속 간섭을 받지만 나중엔 이런 간섭도 다 이겨내게 돼요. 그리고 백제도 원래 신라가 조금 야비한 게 이제 백제랑 신라랑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고구려를 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당나라랑 또 연합을 맺어서 백제를 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배신이 좀 심한 편인데, 근데 아무튼 그런 역사적인 어떤 방향을 좀 지나다가 이제 신라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통일 신라라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신라, 후기 신라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자. 그리고 또 후기 신라는 중대, 하대로 나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뭐 크게 볼 내용은 없고 탑 내용 말고 이제 건축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여기 이제 쌍탑 1가람에 1강당에 이제 1금당에 쌍탑이 되는 요 양식을 한번 보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금당이 하나가 있고, 자, 좌우에 서탑 그리고 동탑이 있고 중문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탑이 두 개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죠? 자, 쌍탑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금당은 1금당. 네, 쌍탑의 1금당은 보다 통일신라다. 통일신라. 통일신라. 이제 또 하대신라 라는 같은 말이고, 또 상대, 또 중대, 그것도 포함이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당탑 값치의 전환,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탑이 원래 스투파라고 얘기해서 그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보시는, 그래서 곧 부처가 탑이 되는 그 스투파 양식에서 이제 나중엔 파고다, 이 둘 다 이제 탑을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파고다 양식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파고다가 진신사리를 보시진 않고 이제 다른 그 어떤 그 사리 자원구 같은 것들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법화구라고 해서 다른 것들, 어떤 불교에서 사용되는 다른 어떤 기물들을 집어넣는 걸로 이제 전환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당의 불상을 보시게 되면서 이제 불상 자체를 더 귀중히 여기게 되는, 그래서 이 탑의 가치가 전환이 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래서 당탑가치라는 거 하는 것은 이제 탑이 곧 부처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지공 임해전, 요거는 이제 뭐 포석정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부분으로 이제 뭐 연못인데, 이제 그 조선시대 때 보면은 그 비원이라고 하죠. 비밀의 정원. 예, 그래서 그 비원, 그러니까 후원,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어떤 뜰, 쉼터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불교 가람건축에선 등장하진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은 요거는 이제 통일신라 때부터는 가장 큰 미술적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제 음양의 조화라는 게 있습니다. 음양조화. 그래서 음은 뭐예요? 음은 이제 보통 그림자를 얘기하죠. 그림자. 네, 어두운 부분입니다. 자, 그럼 양은 이제 빛을 보통 얘기하고 밝은 부분을 얘기해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어져 있는 이항 대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이항 대립 구조. 자, 이거는 그냥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비교해가지고 그 차이를 통해서 어떤 극명한 시각적인 효과를 자아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음양 조화가 여기서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인공과 자연의 조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자연, yes, 인공. 자, 자연의 이제 내추럴이라는 뜻은 이제 아무것도, 무위자연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무위자연. 그래서 아무것도 어떤 인위적인 것들을 가하지 않은 자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연은 사람들이 뭔가 건드리지 않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인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건든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안압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쫙 보면은, 자, 이쪽 부분은 지금 굉장히 잘 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들은 어떻죠? 자연스럽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놔버려뒀습니다. 그래서 이 안압지라고 하는, 이 월지라고 얘기를 하는 이 연못보다 이제 좀 호수에 가까운데, 호수보다는 좀 작긴 하지만, 근데 아무튼 호수와 같은 이 경우를 이제 조성을 할 때 이쪽은 굉장히 인공적으로 석축을 쌓아서 만들었지만, 이 좌측은, 우측은 굉장히 자유롭게 좀 자연을 그대로 살리면서 자연과 이 인공적인 이런 건축물들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지게끔 제작이 되어 있는 그 연못과 같은, 그러니까 쉬는 곳, 약간 호원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공원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포석정도 똑같죠. 포석정, 인공과 자연의 조약. 계속 여기서 인공과 자연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자연스러운 부분은 이 돌들의 어떤 이 형태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직선 형태로 인공적으로 가미된 것이 아니라 그냥 돌의 어떤 그런 굴곡들을 잘 살리고, 근데 여기서 인공적으로 가미된 건 뭐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인위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이 사찰, 이제 불국사죠. 이것도 이제 가람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6가지 영역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다고 얘기는 되는데, 이건 이제 저희가 세세하게 볼 건 아니고 뒤에 부분에 보죠. 이거는 하나 또 알고 넘어가죠. 그랭이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도구 이름이 이제 그랭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집게인데 여기 한쪽에 이제 먹을 붙이고, 자, 이 자연석에 있는 돌 부분을 같이 함께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부분이 여기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먹칠되어 있는 이 나무 기둥의 이 아랫부분을 여기만 깎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자연석 위에다 올려놓게 되면 자연적인 이런 물질과 인위적인 그랭이 기법을 통해서 아까 방금 얘기했던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랭이질 같은 경우는 이런 기둥을 세우는 데도 사용이 되었고, 지금 보면은 불국사 옆에 있는 석축을 세우는 데에도 여기 보면은 이 사진은 잘 안 나와 있는데 이 돌들도 다 인공적으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맞춰가지고 넣은 그 석축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공과 자연의 어떤 조화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통일신라의 관점이 잘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랭이 공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려고 하는 이 과정을 이제 그랭이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방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랭이 기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라고 했을 때는 기법적인 측면을 물어봤을 땐 그랭이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외에는 이제 뭐 그랭이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불국사의 가람 배치도를 잠깐 이제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보세요. 지금 보면 여기 어떻습니까? 탑이 석가탑, 다보탑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쌍탑의 1 대웅전이라고 하는 1금당이 있죠. 근데 여기에는 이 탑 외에도 금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불국사가 원래는 이제 2000여 칸으로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물이 예를 들면 여기다 그릴까요? 이렇게 뭐 기둥이 있고 들보가 있고 이게 이제 지붕이 있는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 기둥 사이에 있는 요 한 칸을 이제 칸이라고 얘기합니다. 칸. 그래서 요런 칸이 몇 개? 2000개가 있었대요. 지금은 이런 것들을 다 복원하진 않고 일부 이제 그 대웅전 같은 경우 이제 그 보살상들이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 그런 강당들을 좀 이렇게 복원을 해놨습니다. 본당들을. 그래서 요게 이제 본당에 해당을 하고요. 또 이제 극락자는 이제 비로자나불이 보통 여기 안치되어 있고, 대웅전에는 이제 아미타 열의 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관음전은 이제 보살이 들어가 있죠. 관음보살상. 비로전은 이제 비로자나불이 들어가 있고, 극락전은 이제 여기가 이제 비로자나불이 아니라 아미타 열의 불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불상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람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가람이 분명 여러 개 있지만 그래도 대웅전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탑 1금당 양식을 좀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 불국사는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안 하긴 합니다. 조금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그래서 뭐 이거 외에도 다른 것들 있지만 일단 우리는 전 탑을 봐야 되니까 다른 것들은 넘어가죠. 석굴암 이것도 뭐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 무덤도 배우면 좋지만 일단 탑을 보고 시간이 남으면 제가 석굴암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하니까 많이 언급이 되니까 탑 보고 시간이 남으면 보도록 하죠.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지워버려야겠다. 자, 통일신라 석탑.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석탑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초기에는 전탑이랑 같이 이제 등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시 그 신라만의 어떤 그 특이한 양식으로 해서 발전해 나간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크게 이제 6가지 시기로 분류를 해 놓았어요.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분류를 했죠. 그래서 석탑 양식의 도입기, 이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탑 플러스 석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층 석탑의 초기 양식은 이제는 이제 석탑으로 가면서 이제 3탑이 된 거죠. 왜? 정림사지는 몇 층이었어요? 5층에서 이제 층수가 3층으로 줄인 거예요. 3층의 어떤 전형적인 석탑 양식을 이때부터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전형탑이 완성이 되겠죠. 전형탑의 탄생. 이걸 이제 보통 석가탑으로 봅니다. 어떤 전형적인 가장 아름다운 양식이 완성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같은 시기에 이제 다층 석탑과 이형 석탑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여러 가지 이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형 석탑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거의 두 개가 동시에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형탑도 나오면서 전형탑 외에 이건 너무 좀 똑같은 형식이야, 이런 것들을 조금 방해하면서 다른 어떤 이형 석탑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해했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거부하면서 조금 새로운 것을 추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요 뒤에 이제 매너리즘 양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죠. 자, 이 매너리즘이라는 용어는 이제 서양 미술사에서 이제 보통 르네상스 시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 용어입니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이제 초기 르네상스가 있겠고, 이제 전성기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후기 르네상스가 매너리즘에 해당을 합니다. 자, 이 르네상스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죠. 르네상스란 말 자체는 이제 재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틴어의 르네시타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파생이 되어서 온 건데, 재생이란 말이고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 근데 어디에 대한 부활이냐? 그때 뭐라 그랬어요? 고대 그리스의 부활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고대 그리스는 이제 또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좀 알아보긴 좀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어떤 비례나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목적 하에서 작품들을 제작을 했는데, 이때 사람들은 그 중세 시대와는 다르게 우리 인간을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것, 그러니까 사실 플러스 이상. 그래서 미술실에 보면은 그 두상들이 많이 있죠. 그 조각상, 석고로 만들어져 있는 그것들이 다 고대 그리스 시대 때 만들어졌던 청동 동상들을 이제 로마 시대 때 다시 모각을 해가지고 대리석으로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다시 현대에 와서 그 몰드를 떠가지고 그 석고 모형으로 복제를 해낸 거야. 그래서 그건 이제 그리스 시대 조각상과 거의 디테일이 똑같습니다. 복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그 복제품을 또 복제를 해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들은 죽어가지고 있는 건 있지만, 아무튼 기본 원본은 이제 그 로마 대리석을 그 모방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그것만 봐도 어때요? 굉장히 인물들이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실적으로. 그래서 사실감을 가지고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뭔가 좀 딱딱하고 좀 정지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상미가 가미된 겁니다. 자, 이상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굴이 사실은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진 않잖아요. 사람들의 얼굴이. 근데 그것들을 완벽한 대칭을 이루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신체 비율도 예를 들면 얼굴이 좀, 이 사람은 실제로는 얼굴이 좀 큰데 그 작품에 있어서는 얼굴이 너무 크면은 조형적으로 아름답지 못하니까 얼굴을 좀 더 작게 그 비례를 수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상을 가미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실과 이상을 추구해서 굉장히 좀 사실적인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이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이런 이미지들에 대한 숭배, 이런 것들을 이제 거부하게 됩니다. 성상 파괴 운동도 그 비잔틴 시대 때 8에서 9세기 때 일어나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이런 이미지들을 숭배하는 것들을 다 이제 거부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부하게 되면서 막 파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이 고대 그리스의 어떤 이런 아름다운 조각품들은 어디 바다에다 이렇게 수장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땅에다 묻어버려요. 그래서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르네상스 15세기 때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된다. 그때 이 고대 그리스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일깨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문예부 운동이라고 하죠. 혹은 이제 뭐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중세 시대까지는 이제 고대 그리스 그 신중심 사회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노비로 태어났어요. 내가 노비로 태어났으면 나는 평생 노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비로. 그 이유는 뭐예요? 신이 그냥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신이 전지전능한 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난 그냥 노비인 거야. 내가 무슨 노력을 해도 난 그냥 노비야. 그러니까 그냥 난 내 노비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근데 르네상스 시대에 오게 되면은 이제 이 개인이 조금 발달을 해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도 오를 수 있고 내가 노비지만 내가 좀 이렇게 내 지식을 이렇게 발휘하면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인본주의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면서 신 중심, 그러니까 신의 절제적인 어떤 신의 영역을 이제 침범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미 그거는 이제 고대 그리스 때부터 이제 철학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인본주의 문장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사실들을 이제 15세기 때 그 로마 유적, 폼페이 유적지를 발굴하기도 하고 또 고대의 뭐 비트루비우스가 썼던 그 건축 서적들 같은 경우도 거기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 법칙 같은 것들이 이제 다시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 법칙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신이란 게 뭐 조금 너무 이렇게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실만을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여튼 그런 운동들이 막 일어나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 그런 어떤 인간 중심의 사고를 했기 때문에 인본 중심의 사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르네상스 시대를. 아무튼 그 시대로 이제 와가지고 저도 보니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설명하면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운동이 다시 일어나면서 그때 그리스의 미술들을 다시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의 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전성기 르네상스 시대에 가면 이거 보통 이제 뭐 칭케체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칭케체토는 이제 1500년대를 얘기해요. 그래서 16세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칭케가 이제 5 숫자를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튼 칭케체토 시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매너리즘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 시대에 뭐가 완성이 되냐면 고대 그리스 미를 어떤 이 비례라고 하는 개념 있죠. 비례는 수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예를 들면 어떤 일정한 비율, 예를 들면 뭐 이걸 1이라고 하면은 요 간격을 이제 1이라고 하면 요 간격의 2배인 거는 이제 2가 되겠죠. 요런 이 비례미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뭐 황금비라고 하는 황금비가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그 신용카드를 보면 황금비를 정확히 볼 수가 있는데 뭐 1.618 대 여기는 1이에요. 여기가 1이면 여기는 이제 1.618인 거죠. 이거보다 1.6배 크다라는 얘기예요. 대충 설명을 하자면. 아무튼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는 그 수학 법칙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계산을 해가지고 완벽한 어떤 미의 기준을 요때 다시금 만들게 돼요. 이 칭케첸토 전성기 르네상스 시대 때 요때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뭐 라파엘로라든지 혹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혹은 이제 미켈란젤로 부오나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가장 그 피렌체를 대표하는 그 대표 그 예술가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는 완성을 받게 돼요. 근데 뭐든지 완성을 하게 되면 그 뒤에는 뭐가 됩니까? 이 완성품들을 그대로 복제하게 됩니다. 이 라파엘로나 다빈치나 아니면 미켈란젤로 이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 관찰을 해가지고 이런 법칙들, 수학적인 계산이나 법칙들을 발견해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아름다운 어떤 전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거를 우리가 책으로 배우는 게 더 쉽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전형은 자연에서 왔어요. 자연을 관찰을 해가지고 어떤 전형을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이 전형을 보고 다시 베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전형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우리는 온전히 이 자연을 보고 배운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딱딱한 알 수 없는 어떤 형식적인 측면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게. 그래서 요거를 거부하는 반대 운동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언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뭐 경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선 말기에 가면은 조선 말에 가면 이제 김정이라는 사람이 나요. 김정희, 추사 김정희, 혹은 이제 완당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제 다 혼데 아무튼 요 김정이라는 사람이 북학이랑 뭐 실학이랑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사고시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중국을 우리가 답습을 하지 말고 중국이 만들어놨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길어지려나.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럼 중국도 이제 뭐 여러 시대가 있겠죠. 뭐 이제 한나라부터 해가지고 한나라, 뭐 진나라, 뭐 해가지고 이제 뭐 위진남북조 하고 그리고 나중에 수당 지났다가 이제 송나라 왔다가 이제 나중에 원나라가 오고 다음 명나라 오고 이제 마지막에 청나라 오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굉장한 변화를 많이 겪게 됐는데 그 중국이 이제 한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전에 이거 저희가 전각 우리 수업할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중국 서체에는 크게 뭐 이거까지 빠르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가 있다 그랬죠. 근데 아무튼 요 원본이 되는 글씨가 바로 이 전서체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각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전서체의 시작이 한나라예요. 한나라. 그리고 요 예서체의 시작이 이제 보통 진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진시황은 이때 이제 언어도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중국을 통일하면서 언어도 통일했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때 이제 그 언어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서해서 초서 이 전부 다 모든 언어가 이제 보통 당나라 정도에 다 완성이 되는데 자 그러면 굉장히 옛날이란 말이에요. 이때가 벌써 그 청나라로부터 대략 한 1200년 전 1200년 정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극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글씨의 법칙들이 이 초기에 만들어졌던 이 한 2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한나라의 전서체와는 많이 다르더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고주의 운동이라고 해서 금석학을 연구하는 활동이 굉장히 좀 짙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금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돌이나 그 쇠 종기 같은 거에 돌이나 그 쇠로 만든 그 청동기 같은 데에 새겨진 명문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원문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조금 문제가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김정희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청나라에 그 재단되어 있는 그런 언어들을 우리가 배울 게 아니라 고서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진나라 한나라 시대 때 그 고서들로 우리가 넘어가서 여기에 있는 그 원문을 읽어야 된다라는 운동이 일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르네상스, 전성기 르네상스 시대 때 이 사람들, 이 라파엘로나 다빈치나 미켈란젤로가 자연을 보고 어떤 이 아름다운 전형을 파악한 다음 그걸 이제 틀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반대하게 되는 요 개념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모든 사람들은 어떤 그 가장 쉬운 틀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그대로 따라해 하고 하면은 그걸 따라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매너리즘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말의 뜻은 이제 마니에리스모라고 하는 이건 이제 아까 앞서 얘기한 그 전성기 르네상스 시대 때의 명작을 그러니까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명작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것. 양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니에리즘모라는 것은 일단 그냥 그 언어 자체로 이제 양식을 얘기하는데 스타일을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그대로 따라 그리는 어떤 모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방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죠. 그냥 똑같이 그리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매너리즘, 변형을 시키게 돼요. 예를 들면 얼굴은 8등신으로 사람들이 그려야 되는데 9등신, 10등신으로 그린다던가 아니면 팔은 뭐 사람을 뭐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해서 그리면 뭐 팔 길이를 예를 들면 둔부, 엉덩이 쪽까지만 내려오게 그려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요거를 이제 종아리까지 내린다든지 그리고 또 목은 어느 정도만 올라와야 되는데 목을 엄청 길게 늘린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변화가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형적인 양식을 벗어나게 된 좀 어떻게 보면 조형적으로는 조금 허접해 보이는 왜 조형적으로 보면 허접해 보이는 그런 양식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매너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매너리즘이라는 건 전형에서 벗어난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너리즘 양식이 등장하게 되는 게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전형적인 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전형을 반대하는 반대급파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매너리즘에 빠졌던 사람들이 팔이나 목을 늘리고 인체 비율을 막 이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완벽한 원근법을 사용해서 화면이 정동되어 있었는데 그 화면의 정동성을 깨면서 뭐 비대칭적인 시점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넣었던 것들처럼 이제 이 전형적인 어떤 양식들을 점점 깨기 시작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기단을 2층에 굉장히 아름다운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걸 하나 빼버린다던가 아니면 여기에 들어갔던 탱주의 위치를 하나 제거해버린다던가 아니면 정해져 있는 어떤 비례의 크기를 다 깨가지고 부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그 비례를 깨고 그리고 여기서 장식 취미가 등장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석가탑 같은 경우는 장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상한 그림들을 막 이렇게 장식하는 겁니다. 좀 더 조잡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화려하게 되고 자, 이런 식의 어떤 일부 변형을 하게 되는 매너리즘적인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안동직망의 전탑 전토. 이거는 뭐냐면 그냥 여기 위까지는 이제 석탑인데 아까 고신라 때 뭐가 등장했다 그랬어요. 분황사 무전석탑이 등장했다 그랬죠. 자, 분황사 무전석탑이 등장을 했는데 요거를 이어받은 전탑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를 볼까요? 시간이 되나? 36분이나 벌써? 별로 설명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도안만 보고 끝내도록 하죠. 이번엔 조금 진짜 일찍 끝내드릴게요. 일찍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것도 넘어가고 자, 이 탑을 보면 통일신라 의성탑 5층 싹탑 이걸 보면은 이제 보세요. 자, 요 위에 이 옥계석이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전탑이라 그랬죠. 전탑. 또 여기 문이 달려 있는 거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전탑 양식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지금 잘 보면은 재료가 돌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목조식 형태는 뭐라 그랬어요? 석탑에서 나오는 형태라고 했죠. 석탑.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합되어져 있고 그리고 5층으로 만들어졌죠. 5층. 뭐 이런 특징들, 어떤 비례감. 1층 탑신부가 길죠. 아까 그 정림사지도 1층 탑신부가 어땠어요? 길었죠. 긴 1층 탑신부. 뭐 이런 그 외형적인 형태는 석탑을 취하고 있지만 지금 세부적인 어떤 디테일은 전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직 의성탑리 5층 석탑까지는 과도기적인 양식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5층 석탑 이제 보면은 어때요? 문이 사라졌죠. 문이 사라졌고 위에 보이는 이 낙수면이 어떻게 됐어요? 일자로 다시 바뀌게 됐죠. 그쵸? 그러면서 다시금 이제 석탑 마치 이제 정림사지랑 비슷한데 좀 비례가 좀 다르죠. 어떤 이 옥계석이 좀 더 긴데 정림사지는 고개 좀 더 짧아진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돌도 굉장히 좀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죠. 거기는 감실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자, 그런 것들이 없는 이제부터 석탑 양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양식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기단이에요. 기단이 2단 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게 여기까지가 기단이에요. 여기 이렇게 두 개. 자, 요것도 이제 기단으로 볼 수 없느냐 하면은 이제 옥계석이 있으면 기단이 아니고 탑신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붕이 있으면 여기 지붕은 없죠. 물론 여기 갑석이라고 하는 상판이 놓여 있긴 한데 이거는 지금 이 옥계석과는 차이를 보이죠. 왜냐면 이런 옥계 받침도 없고 낙수면도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러니까 지붕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기단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중 기단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끝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주라 그랬죠. 요 가운데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탱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탱주가 두 개. 자, 여기서 옆에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도 탱주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탱주 두 개, 우주가 하나씩 있는 이런 구조들. 자,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기단이 석탑 양식의 전형적인 전형 양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주가 있고 탱주를 두 개 넣고 탱주 두 개, 두 개. 좀 비례감 많네요. 자, 그리고 어떤 비례감 같은 것들이 이제 전형탑의 상식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이것도 좀 상시 정리돼. 바로 전형으로 넘어가죠. 석가탑으로 이건 넘어갔었네. 자, 여기 있다. 자, 그래서 원래 3층 석탑 초기 양식 이것도 봐야 되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죠. 가장 큰 특징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이제 5단의 층급 받침, 어깨 받침이 이제 5개다. 어깨 받침이 5개. 그리고 지금 너비는 4대 3대 2다. 자, 여기 너비는 이제 뭡니까? 탑 신부의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요거 넓이. 자, 높이는 뭐라 그랬어요? 요거라 그랬지. 얘기했죠. 여기서 뭐 착시로 3층 짧아 보인다. 요 얘기는 뭐냐면 요건 그냥 넘어가죠. 이건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료를 읽으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는 5단 층급 받침, 그리고 이 넓이의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거, 그리고 기단 얘기 맞나? 아, 여기 있다. 기단, 이중 기단에 탱주 3개, 그리고 윗기단은 탱주 2개의 어떤 이 전형적인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요 뒤에 보면은 이제 석가탑, 요게 이제 가장 전형이죠. 자, 이제 전형은 뭐가 되냐면 아까 여기는 탱주가 2개, 그러니까 아랫기단 1층은 3개고 위에는 2개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모두 2개가 됩니다. 모두 2개, 전형 양식은. 그리고 너비 비례는 똑같이 432로 가고요. 그리고 뷰레 균형 조화를 완벽하게 갖춘 고정건투 3대 요도를 갖추게 된 석탑 양식의 전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석가탑부터.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탱주 2개. 자, 그리고 가운데 우주석 있고, 여기도 잘 안 보이는데 탱주가 여기 이렇게 2개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갑석이랑 낙수면 끝에 있는 이 추녀랑, 그리고 여기 보주, 이걸 이제 상륜부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이 상륜부랑 이렇게 일자로 떨어집니다. 이 각도가 80도예요. 이런 어떤 전형적인 아름다움, 80도, 전형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어떤 비례를 가지고 있는 그 석탑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높이는 이제 황금 비례를 가지고 있고, 아까 황금 비례는 뭐라 그랬어요? 자, 요 윗기단의 요 길이랑, 자, 요 길이랑의 황금 비례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1인데 여기는 이제 1.618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지금 측면 단축법이 적용돼 가지고 조금 여기 짧아 보이는데 실제로 한 요 정도 되겠죠. 어떤 이 비례감이 굉장히 아름답게 황금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가탑의 전형이 이루어지고, 자, 이후에 지금 이 장흥리 서 5층 석탑 여기서부터처럼 장식적인 형태들이 이제 가미가 되기 시작을 해요. 지금 원래 이 석가탑은 그런 게 없었는데 장식적인 이런 측면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아까 이형석탑이라고 하는, 자, 다보탑도 전형탑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전성기 시대 중 하나인데 전형탑은 아니고 전성기 시대 중 하나인데, 지금 보면 어때요? 석가탑은 굉장히 단순하고 좀 정제되어 있는 모습이었다면 이 다보탑은 굉장히 화려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자, 요거는 삭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분명 기단으로 보이는 게 맞습니다. 기단. 근데 안 보이는 무슨 계단도 있고, 기단 주변에 무슨 기둥들도 세워져 있고, 갑자기 뜬금없이 사자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 목조 건물인 것처럼 기둥과, 이걸 이제 공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공포. 기둥이 여기 있으면 기둥이 있고, 이게 이제 기둥 머리 부분이죠. 또 이제 영어로는 이제 캐피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주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는 이제 기둥이라고 얘기했죠. 두는 이제 머리 부분. 그래서 주두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기둥의 머리 부분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캐피탈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공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기 기둥은 이제 주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기둥의 몸통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뭐 영어로는 샤프트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밑에 뭐 기반은 이제 베이스고 뭐 주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초. 근데 아무튼 그건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어떤 목조 형식의 건축 형식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위에 보이는 요게 이제 분명히 낙수면이 있고 여기 전각이라고 하는 위로 올라가 있는 이런 형태도 보이는데 조금 특이해요. 그쵸? 왜냐하면 어깨 받침이 없으니까. 어깨 받침이 없는 대신 캐피탈이 갑자기 들어가 있어요. 주두가. 그래서 좀 그런 것 점들이 좀 특이하죠. 그리고 위에 보면은 무슨 건물처럼 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는 팔각 지붕이 있어요. 팔각 지붕.
굉장히 좀 특이한 양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1층으로 보고 요거 전체를 2층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여기를 또 2층, 요거를 이제 3층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할 건 아니고. 아무튼 굉장히 좀 특이한 이런 양식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거는 왜 등장을 했다 그랬죠? 석가닥 같은 게 너무 지루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맨날 만들다 보니까 지루하죠. 응?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변화를 주려고 좀 다른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응? 그래서 불국사에 가서 보면은 화려함과 좀 단순함이 계속 교차되어 있는 이런 양상을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 결과로 이제 이런 좀 특이한 석탑의 양식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는 견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가면 이제 매너리즘 양식이 등장을 하면서 이것도 그냥 자세한 거는 파일을 좀 참고를 해서 보세요. 도판만 맞게 보죠. 이거 보죠. 이게 통일신라 화엄사 4사자 4층 석탑이라는 건데, 자, 이게 4사자, 사자가 4마리 있고, 그리고 3층으로 되어 있는 석탑이란 얘기야. 아까 3층 뭐라 그랬죠? 전형적인 탑인데 밑에 여기 또 특이하게 4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면마다 여기 보면은 뭐 인왕상도 있고 팔부중도 있고 좀 장식적인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이는 건 스님이에요. 스님이 이 옥계석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는 이제 기단인데 기단이 굉장히 특이하게 표현되어 있죠. 마치 다보차처럼. 이런 양식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 가면은 이제 좀 더 아까 그 석가탑보다 좀 더 그러니까 다보탑보다 좀 더 조형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굉장히 좀 장식에 좀 치중한 이런 석탑들이 막 등장하게 됩니다. 백암사, 백장암 3층 석탑이라든지 원원사 3층 석탑이라든지 진전사 3층 석탑이라든지 이런 조금 매우 장식적인 경향의 석탑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전탑이 나타나게 돼요. 자, 이 두 개는 이제 석탑인데 모전 석탑이겠죠. 그럼 이거는. 근데 여기서부터는 전탑. 진짜로 벽돌을 쓴 거예요. 벽돌. 이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전. 그러니까 전을 모방을 해가지고 돌을 깎아서 만든 게 아니라 직접 벽돌을 쓴 이런 탑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다 기원이 어디예요? 물론 분황사 모전석탑이 기원이겠지만 그 전에 의성탕리 5층 석탑 요게 원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파생이 돼가지고 계속 지방의 양식으로 이제 이어져 오다가 이런 전탑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47분이네요. 이렇게 좀 빨리 했는데도.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탑을 좀 자세히 또 설명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아까 전에 좀 쓸데없는 얘기 하다가 레슨스 얘기하다가 좀 너무 많이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시간이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는 때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마지막 수험표가 끝나고 뭐 원할지는 모르겠는데 좀 궁금하다 하면은 이제 그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제 회화를 살펴보는 것도 재밌거든요. 그림 살펴보는 거. 아니면 이제 서양미술사를 좀 보던지. 그래서 좀 이론 수업도 조금 했으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알면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또 나만 재밌을 수도 있는데 맨날 만들지도 않잖아 잘.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거를 끝까지 들은 친구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들은 친구들이 있다면 굉장히 고생했고 좀 자세하게 뒤에 설명하지 못한 거는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고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여기다 이렇게 포인트로 만들어놔서 해놨으니까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보면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보통 제가 시기를 녹색으로 표시를 하고 좀 중요한 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좀 두꺼운 그 붉은색을 사용해가지고 적었고요. 중간에 이제 뭐 파란색 같은 게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사람이나 뭐 중요한 뭐 왕이라든지 아니면 작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물론 아직 작가는 막 등장하지 않는데 아무튼 이제 올려드리는 PDF 파일 좀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또 질문 남겨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뭐 석탑은 이제 잘 맞출 수 있겠죠. 만약에 문제를 나온다면 시기를 맞춰라 이런 건 이제 쉽겠죠.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탑 알아보는 건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이제 등교해서 이제 만나도록 하죠. 그래서 수행평가 빨리 다 마무리 짓고 이제 남는 시간에는 도판 한번 보면서 이제 뭐 미술 작품 조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보던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